결혼식 30분 후 신혼부부는 숨졌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유,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이름조차 잊혀진 채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여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깨끗한 명예, 그리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병원의 의사.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이 단 하루, 단 30분 동안 세상을 울릴 사랑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껏 믿어왔던 행복의 정의를 완전히 뒤흔들고 마지막 장면에서 가슴을 찢어놓을 것입니다. 숨을 죽이고 끝까지 지켜보세요. 감히 중간에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식은 하객들의 불편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고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비명으로 끝났다. 차가운 비가 부산의 회색 창문을 두드리던 11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부산대학교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작은 예배당은 떨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앞쪽 제단에는 유준석 48세이 서 있었다. 꼿꼿한 자세와 흰 가운은 그의 명성에 걸맞았다. 부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외과 의사, 의학계의 자랑, 그리고 오늘은 신랑. 미쳤어. 정말 미쳤어. 뒷줄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타일. 바닥에 놓인 10개의 접이식 의자에는 병원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간호사 김미연 35세는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혼란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유준석의 손이 떨렸다. 한때는 가장 안정적인 외과 의사의 손이었지만 지난 2년 동안 그의 모든 것이 변했다. 아내 윤지영의 죽음 이후 그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병원 복도를 떠돌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가 회복하길 기다렸지만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상식을 거스르는 이 순간 신부가 오고 있어요. 간호사 박소라 27세가 문 쪽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선하경 31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병원 뒤편 계단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그 여자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얼굴 없는 존재, 그저 노숙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다. 오늘 그녀는 누군가의 신부였다. 나경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흰 드레스는 누군가에게 얻어온 따뜻한 헌옷이었고 몸에 맞지 않아 어깨 부분이 처졌다. 헤어스타일은 급하게 묶은 것 같았고 손에는 병원 화단에서 뽑아온 듯한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진심 어린 미소, 평생 무시당했던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미소라고는 믿기 힘든 순수한 미소였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그녀의 신발은 오래된 운동화였고 발목에는 이미 옅은 청색이 돌고 있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마취과 의사 최준호 45세가 중얼거렸다. 사회적 실험인가? 아니면 그냥 도박? 하지만 유준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은 오랜만에 빛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모든 하객들의 충격과 달리 그의 입겐 미소가 번졌다. 준석 씨, 정말 할 거예요? 옆에 선 원장이 속삭였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게요. 유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선하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경이 재단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 차갑고 습한 거리에서 살아남은 그 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로 급히 불려온 병원 상담사가 말했다. 의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다. 유준석과 선하경은 간단한 맹세를 교환했다. 그는 그녀의 마른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웠다. 그녀는 그에게 종이로 접은 작은 꽃을 건넸다. 하재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유준석은 천천히 몸을 숙여 선하경의 이마에 입술을 댔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다워요. 간호사 박소라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미친 짓이지,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의식이 끝나자 유준석은 선하경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나섰다. 놀랍게도 그들은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보였다. 그는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고
그녀는 그의 팔에 가볍게 기대었다. 병원 주차장에는 유준석의 낡은 현대 소나타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타기 전 나경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괜찮아요? 유준석이 물었다.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이런 날을 꿈꿔왔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들은 차에 탔다. 유준석이 그녀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바다요. 나경이 대답했다.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유준석은 미소 지으며 시동을 걸었다. 그럼 해운대로 가죠.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듯 어두워졌다. 정확히 30분 후 해운대 해변 주차장에 도착한 유준석의 차에서 비명이 들렸다. 주변을 지나던 경비원이 차 창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입계는 미소가 남아있었다. 의사의 얼굴에는 충격과 고통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마친 지 단 30분 만에 남편과 아내로서 세상을 떠났다. 신부가 되기 전 그녀는 그저 뒷계단의 여자였다. 겨울이 부산을 덮기 시작한 2년 전 선하경은 처음으로 부산대학교 병원 뒤편에 나타났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병원 뒤편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그림자였다. 매일 밤 선하경은 병원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을 찾았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로 얼굴을 씻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구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병원 정원사를 도와 화단을 가꾸었다. 겨울이 되면 그녀의 손가락은 얼어붙어 갈라졌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저 여자 또 왔어. 간호사들이 속삭였다. 왜 경찰을 부르지 않는 거지? 하지만 유준석 의사는 다른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는 아내 윤지영을 잃은 후 수면제와 술에 의존하며 살았다. 그의 세계는 오직 수술실과 집 사이의 회색 공간뿐이었다. 저분한테 커피 한 잔 드리세요. 유준석이 어느 추운 아침 간호사에게 말했다. 네, 노숙자한테요? 간호사가 의아해했다. 사람입니다. 유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에게요. 그날부터 병원 직원들은 선하경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 주변을 맴돌았지만 이제 경비원들은 그녀에게 눈길을 주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다. 그해 3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날, 선하경은 병원 주차장에서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온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고열과 심한 기침, 그리고 여러 검사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단. 림프종입니다. 그것도 매우 희귀한 종류예요. 말기입니다. 종양 전문의 박지훈이 유준석에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6개월도 힘들 것 같아요. 치료 방법은? 유준석이 물었다. 있긴 하지만 비용이 문제죠. 그리고 그녀 같은 경우는 박지훈은 말을 흐렸다. 이 대화를 뒤에서 들은 행정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이군요. 이미 병상도 부족한데. 그날 밤 유준석은 평소와 다르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선하경이 누워있는 병원 지하 임시병실로 향했다. 그곳은 원래 창고였으나 오래된 병상 하나를 놓아 그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깨어 있네요. 유준석이 문을 열며 말했다. 선하경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의사 선생님,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어요. 유준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암이죠. 선하경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준석은 놀랐다. 어떻게 제 어머니도 같은 증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요. 그 순간 유준석은 선하경의 눈에서 이상한 평화를 발견했다. 그것은 자신이 2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치료받아야 해요. 유준석이 말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보험도 없어요. 선하경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이대로 편하게 가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건 당신이에요. 저요? 네, 매일 밤 술에 취해 병원을 나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당신의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유준석은 입을 다물었다. 이 낯선 여자가 어떻게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유준석은 매일 밤 선하경의 임시 병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의학적 상담을 위해서였지만 곧 그는 자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하경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듣는 사람이었다. 병원의 레지던트들이 그녀에게 연애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그녀와 차를 마시며 가족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마치 모든 사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 같았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유준석이 물었다. 당신은 더 아픈데. 선하경은 창문 너머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경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괴물을 안고 산다. 그 괴물의 이름을 들어주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란다. 유준석은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지었다. 당신의 괴물은 뭐죠? 외로움이요. 선하경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은요? 죄책감이요. 유준석이 속삭였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했다. 내 아내가 죽은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더 빨리 증상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선하경은 유준석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마른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벌하는 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그분도 아플 거예요. 그 말이 유준석의 단단했던 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죽음에 대해 울었다. 놀랍게도 그 눈물은 위로가 되었다. 봄이 되자 선하경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느 날 밤 선하경이 유준석에게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유준석이 거부하듯 대답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볼 수 있어. 내가 비용을 다 댈게. 선하경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뭐든지요. 선하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유준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결혼이요? 선하경이 대답했다. 제가 바라는 건 로맨스가 아니에요. 단지 이름 없이 살아왔고 이름 없이 죽고 싶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아내로서 존재하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유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선하경의 요청은 너무나 뜻밖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순수했다. 생각해보세요. 선하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두르진 마세요. 그날 밤 유준석은 병원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내 윤지영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사진 속 아내에게 물었다. 정말 미친 생각인가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마치 누군가가 그의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유준석은 선하경의 병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답은 네예요. 그가 말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선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를 꺼냈다. 매일 밤 쓰고 있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제 마지막 선물이 될 거예요. 노트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유준석에게. 당신이 나를 잊지 않도록. 그날부터 병원은 소문으로 들썩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준석이 정신적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다. 일부는 선하경이 그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특히 선하경과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이 이상한 결합에서 어떤 진실을 느꼈다. 결혼식 날짜는 일주일 후로 정해졌다. 선하경은 매일 밤 그녀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고 혼자 있을 때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알고 있는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보였다. 병원 수간호사 정미숙은 이 모든 상황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선하경이 잠든 사이 그녀의 노트 한 페이지를 훔쳐보았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요. 나는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정미숙은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당신, 제가 죽기 전에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부산의 밤은 차가웠다. 병원 지하 임시 병실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선하경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유준석에게 한 결혼 제안은 화살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다. 나경 씨, 유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 수술실에서 단호했던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무 이상한 부탁인가요? 나경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죄송해요. 너무 무례했어요. 유준석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아내 윤지영이 죽은 지 이제 겨우 2년. 그는 아직도 매일 밤 그녀의 사진을 보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낯선 여자가 결혼을 제안하다니 왜죠? 마침내 유준석이 물었다. 왜 하필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나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 이름 없이 살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길에서, 쉼터에서, 버려진 건물에서 사람들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그것이 제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마른 손이 병원 침대 시트를 꽉 쥐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커피를 건네주셨죠. 제 이름을 물어보셨고요. 유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단지 예의를 지켰을 뿐이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제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경이 계속했다. 그게 두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요. 적어도 제 묘비에 사랑받은 아내라고 새겨진다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유준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여자의 소원이 이렇게 소박하다니. 로맨틱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경이 덧붙였다. 그냥 형식적인 결혼이에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유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왔다. 복대서 그는 벽에 기대어 섰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미쳤군.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완전히 미쳤어. 다음 날 병원은 소문으로 들썩였다. 노숙자 여성이 유명한 외과 의사에게 결혼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텐데 한 간호사가 비꼬듯 말했다. 맞다.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지. 유 선생님이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게 분명해. 다른 의사가 말했다. 아내를 잃은 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 모두가 유준석이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유준석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유준석은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윤지영과의 사진들, 그들의 결혼식 날, 지영은 꽃처럼 아름다웠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모습. 지영아, 유준석이 사진에 대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 미친 걸까?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렸고 앨범의 페이지가 넘어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유준석이 잊고 있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지영이 병원 자원봉사를 하던 시절 노숙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지영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준석아,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특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그 순간 유준석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선하경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결정했어요. 유준석이 말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로요? 네. 유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요. 단순한 형식적 결혼이 아니라 진짜 부부처럼 지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돌볼게요. 나경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그 손길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소식이 병원에 퍼지자 모두가 경악했다. 일부 의사들은 유준석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행정직원들은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하지만 유준석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 식을 올릴 겁니다. 그가 병원 회의에서 선언했다. 저희만의 작은 결혼식이에요. 누구도 초대하지 않을 겁니다. 유 선생님,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병원장이 항의했다. 당신의 평판을 생각해 보세요. 제 평판이요? 유준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제 평판은 이미 아내를 구하지 못한 의사로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유준석은 선아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집 한쪽 방을 그녀를 위해 꾸몄고 작은 웨딩드레스를 구입했다. 비록 중고 매장에서 산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깨끗이 세탁하고 다림질했다. 나경은 매일 밤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유준석이 물어보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선물이라고만 말했다. 어느 날 밤 유준석이 나경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죠? 유준석이 물었다. 제 버킷리스트예요. 나경이 대답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의 목록이에요. 유준석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단순하지만 가슴 아픈 소원들이 적혀 있었다. 따뜻한 집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다. 단 1분이라도. 흰 옷을 입어보고 싶다. 누군가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 창문으로 바다를 보고 싶다. 두려움 없이 잠들고 싶다. 유준석은 목이 메었다. 너무나 소박한 소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었다. 모두 이루어 드릴게요. 그가 약속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부터 유준석은 나경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병실에 작은 전기장판을 가져와 그녀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병실에 걸어두어 매일 볼 수 있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춤을 가르쳤고 비록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병실에서 함께 왈츠를 추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해운대로 데려갈게요. 유준석이 약속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호텔 방을 예약했어요. 나경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결혼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유준석이 대답했다. 당신은 제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병원 수간호사 정미숙은 이 모든 상황을 불편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나경이 유준석을 이용한다고 확신했다. 어느 날 그녀는 나경이 잠든 사이 그녀의 노트를 훔쳐보았다. 그곳에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죄송해요. 저는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정미숙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일까? 그녀는 더 많은 페이지를 읽으려 했지만 나경이 움직이는 소리에 놀라 노트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정미숙은 유준석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유준석을 만났을 때 그는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유 선생님, 정말 이 결혼을 진행하실 건가요? 정미숙이 물었다. 네, 유준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유준석은 웃었다. 우리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지 않나요? 저도 오랫동안 제 감정을 숨겨왔으니까요. 정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준석이 자신의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나경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준석은 결혼식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가 병원 목사에게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 밤 유준석은 나경에게 은반지를 가져왔다. 그는 반지 안쪽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내일이면 당신은 제 아내가 됩니다. 유준석이 말했다. 나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유준석이 병실을 나간 후 나경은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준석에게 내일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당신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에게 다가간 건 나경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편지를 반으로 접어 베개 아래에 숨겼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녀는 적었다. 단 1분이라도 집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요. 부산의 하늘은 결혼식 전날부터 흐려져 있었다. 병원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다. 선아경은 침대에 앉아 작은 노트에 마지막 글자들을 적고 있었다. 유준석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래된 정장을 다림질하고 있었다. 둘 다 긴장과 기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경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그 노트를 버킷리스트라고 불렀다. 생전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들의 목록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각 항목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따뜻한 집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다. 단 1분이라도. 흰 옷을 입어보고 싶다. 누군가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 창문으로 바다를 보고 싶다. 두려움 없이 잠들고 싶다. 누군가의 이름을 갖고 싶다. 기억될 만한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나경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평생 그녀는 이 작은 소원들을 이루지 못했다. 길거리에서, 버려진 건물에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밤을 보내며 그녀가 꿈꾸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구절을 적었다. 준석 씨, 당신은 제 마지막 날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차례예요. 그녀는 노트를 닫고 침대 옆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숨겨둔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알약들이 있었다. 그녀가 몇 주 동안 모아둔 진통제였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숨기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녀가 자신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한편 유준석의 아파트에서는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신발을 닦고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보석함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반지는 아니었다. 새로 구입한 단순한 은반지였다. 유준석은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 와서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나경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결혼식 후 그들은 해운대의 작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방, 나경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소원 중 하나였다. 지영아, 유준석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특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소문은 이미 모든 층에 퍼져 있었다. 유 선생님이 오늘 그 노숙자 여자와 결혼한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불쌍한 남자, 아내를 잃고 정신이 나갔나 봐. 하지만 일부 직원들, 특히 나경과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다. 간호사 박소라는 작은 꽃다발을 준비했고 경비원 김 씨는 자신의 카메라를 닦았다. 비록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고 싶었다. 전고가 되자 유준석은 병원 지하의 작은 예배당으로 향했다. 그는 오래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병실에서는 간호사들이 나경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박소라 간호사가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고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화장을 해주었다. 예쁘네요, 박소라가 말했다. 정말 예쁜 신부예요. 나경은 미소를 지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중고 매장에서 구입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른 몸에 약간 헐렁했지만 그녀에게는 완벽했다. 손에는 병원 화단에서 몰래 따온 꽃으로 만든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박소라가 물었다.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드레스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노트를 가슴에 품었다. 이게 뭐예요? 박소라가 물었다.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나경이 대답했다. 결혼식 후에 준석 씨에게 줄 거예요. 박소라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경의 휠체어를 밀고 예배당으로 향했다.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모두의 예상과 달리 10명 정도의 병원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왔지만 몇몇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 유준석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나경이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의식은 짧고 단순했다. 병원 상담사가 간단한 결혼 서약을 읽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했다. 유준석은 나경의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었고
나경은 종이로 접은 작은 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이제 부부로 선언합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유준석은 몸을 숙여 나경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예배당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의식이 끝나자 유준석은 나경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유준석의 차가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내 아내? 유준석이 물었다. 그 말에 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내. 그녀가 평생 듣고 싶었던 단어였다. 바다요, 그녀가 대답했다. 바다를 보고 싶어요. 유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차에 태웠다. 그들은 해운대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경은 창밖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왔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버려진 아이, 가출한 10대, 길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했던 젊은 여성. 그리고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였다. 괜찮아요? 유준석이 물었다.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녀는 주머니에 있는 봉투를 만졌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마지막 결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유준석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는 그녀를 안아 방까지 데려갔다. 방에 들어서자 나경은 창문으로 바라보이는 바다에 숨이 막혔다.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이게 바다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아름답네요. 유준석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거의 다 이루어졌네요. 네, 나경이 미소를 지었다. 거의 다요. 그녀는 노트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게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당신이 저를 잊지 않도록. 유준석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무슨 내용인가요? 제 이야기예요. 나경이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제 생각들, 제가 없어진 후에 읽어주세요. 유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나경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괜찮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거의 완료했다. 따뜻한 집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다. 유준석의 품에서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흰 옷을 입어보고 싶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누군가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 유준석은 결혼식에서 그 말을 했다. 창문으로 바다를 보고 싶다. 그녀는 지금 바다를 보고 있었다. 두려움 없이 잠들고 싶다. 오늘 밤 그녀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갖고 싶다. 이제 그녀는 유서나경이었다. 단 하나의 항목만 남아있었다. 기억될 만한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목이 마르네요. 물 좀 가져다 주실래요? 유준석이 방의 다른 쪽으로 가는 동안 그녀는 빠르게 봉투의 내용물을 자신의 물잔에 비웠다. 그것은 그녀가 몇 주 동안 모아둔 약들이었다. 충분한 양이었다. 유준석이 물병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경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목말랐어요. 그녀는 물잔을 들어 내용물을 모두 마셨다. 그리고 유준석의 손을 잡았다.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유준석은 그녀를 안아 창가의 의자에 앉혔다.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금빛으로 빛났다. 아름답네요. 나경이 말했다. 이런 걸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다니. 유준석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이 좀 나아지면 매일 바다를 보러 데려올게요. 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약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느려졌다. 준석 씨, 그녀가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어요. 유준석은 그녀의 이상한 어조에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에요? 제게 모든 것을 주셔서 고마워요. 나경이 속삭였다. 이제 저는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그의 품에서 축 늘어졌다. 유준석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흔들었다. 나경 씨, 나경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유준석은 패닉에 빠져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전화했다. 급히 도움이 필요해요. 제 아내가 그러나 전화기를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떨렸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심장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그가 속삭였다. 통증은 더 강해졌다. 유준석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는 나경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다가 갑자기 리듬을 잃기 시작했다. 심장마비. 그는 의사로서 즉시 알아차렸다. 급성 심장마비. 그의 마지막 힘으로 그는 나경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입계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함께 가는군요. 유준석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게 운명인지도 모르겠네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영원한 잠에 들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부부로 보낸 시간은 단 30분에 불과했다. 그들은 부부로서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시신으로 돌아왔다. 비가 부산을 적시는 결혼식 당일, 병원 직원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중얼거렸다. 존경받는 외과 의사 유준석이 노숙자 여성과 결혼한 것. 일부는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로맨틱한 제스처라며 감동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결혼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병원 예배당에서 간단한 의식을 마친 후 유준석은 서나경을 안아 그의 낡은 현대 소나타에 태웠다. 나경은 창백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기쁨이 번져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야. 간호사 박소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들이 떠나는 자동차를 바라보며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차 안에서 유준석과 나경의 세계는 달랐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연인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유준석이 물었다. 바다요. 나경이 속삭였다.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유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해운대로 향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 나경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였다. 차 안에서 나경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감상했다. 그리고 은밀히 드레스 주머니에 든 작은 봉투를 만졌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몇 주 동안 모아둔 약들이 있었다. 죄송해요, 준석 씨.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제 방식대로 떠나고 싶어요. 해운대에 도착한 그들은 호텔로 향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이었지만 나경에게는 그것이 궁전과도 같았다. 유준석은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혔다.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거의 다 이루어졌네요. 유준석이 말했다. 나경은 미소를 지었다. 네, 당신 덕분에요. 그녀는 노트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건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가 없어진 후에 읽어주세요. 유준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밖에 나가볼 수 있을까요? 바닷바람을 느끼고 싶어요. 유준석은 그녀를 안아 발코니로 데려갔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해운대 해변을 바라보았다. 나경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될 거라고는. 유준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나경은 조용히 웃었다. 목이 좀 마르네요. 물 좀 가져다 주실래요? 유준석이 방 안으로 들어간 사이 나경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약들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물잔에 쏟아부었다. 모두 그녀가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위해 모아둔 진통제였다. 이 양이면 충분했다. 유준석이 물병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경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물잔을 들어 모든 약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제가 없어진 후에도 바다를 보러 오세요. 나경이 말했다. 그럼 제가 바다 위에서 당신을 바라볼 거예요. 유준석은 그녀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갑자기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괜찮아요? 유준석이 물었다. 네, 조금 피곤해요. 나경이 속삭였다. 당신 곁에서 잠시 쉬고 싶어요. 몇 분 후 유준석은 나경의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흔들었다. 나경 씨? 나경 씨!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지만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준석이 당황하며 물었다. 약을 마셨어요. 나경이 간신히 대답했다. 평화롭게 가고 싶었어요. 유준석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안 돼.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당신은 이미 도와줬어요. 나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게 행복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그녀의 말이 끊겼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그녀의 몸이 유준석의 품에서 축 늘어졌다. 안 돼! 유준석이 소리쳤다. 나경 씨, 일어나요.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의사로서의 훈련이 자동적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마침내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심장마비. 그는 전문가로서 즉시 진단을 내렸다. 스트레스성 급성 심장마비. 그는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지영아, 그가 중얼거렸다. 지영아, 미안해. 그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 아내의 이미지와 나경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두 여성 모두 그가 구하지 못했다. 유준석의 마지막 힘으로 그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경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함께 가는군요. 그가 속삭였다. 어쩌면 이게 운명인지도. 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방에서 신혼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영원한 잠에 들었다. 그들이 부부로서 함께한 시간은 단 30분에 불과했다. 호텔 직원이 그들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부부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과 구급대가 호출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경찰은 방에서 빈 약 봉투와 나경의 노트를 발견했다. 소식은 빠르게 병원에 전해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유명한 외과 의사와 노숙자 여성이 결혼 직후 함께 사망한 것. 부검 결과 나경은 과다 복용으로, 유준석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사람의 시신은 병원 연관실로 옮겨졌다. 그들이 결혼식을 마친 지 정확히 30분 만에 새로운 부부는 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모두가 나경이 남긴 노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수간호사 정미숙은 경찰이 가져간 노트를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나경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유준석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마침내 노트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정미숙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당신보다 먼저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맹세컨대 저는 노력했어요. 정미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선하경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당신보다 먼저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맹세컨대 저는 노력했어요. 부산대학교 병원 수간호사 정미숙 42세은 떨리는 손으로 선하경의 노트를 넘겼다. 그녀는 경찰로부터 노트를 돌려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그녀의 손에 있는 이 작은 노트에는 비극적인 결혼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정미숙은 병원 옥상에 앉아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지켜보는 듯했다. 사랑하는 준석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당신은 제 선택에 화가 나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정말 선하경이고 제가 노숙자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다가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2년 전 저는 윤지영이라는 여성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부산에서 가장 뛰어난 외과 의사의 아내였죠. 그녀는 제가 머물던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친절했고 저처럼 버려진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돌려주었어요. 어느 날 윤지영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는 그녀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매일 병원 앞에서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슬픈 소식을 들었죠. 그녀가 희귀한 형태의 림프종으로 사망했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저는 보았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병원을 나서는 당신의 모습을, 자신을 책망하며 점점 더 자신을 파괴해가는 당신의 모습을.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윤지영 씨가 저에게 주었던 그 작은 친절을 당신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당신을 구하기로 한 거죠. 저는 병원 주변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저를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추운 아침 당신은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제가 항상 웃고 있던 것은 윤지영 씨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미소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라고요. 그러다 운명의 장난처럼 저 역시 림프종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윤지영 씨와 같은 희귀한 형태의 림프종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것이 어떤 운명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이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신의 눈에서 변화를 보았어요.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당신이 저를 통해 치유되는 것을. 결혼 제안은 계획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이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떠난 후 당신이 슬퍼할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희망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처럼 당신도 다시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제가 윤지영 씨의 부재를 메꿀 수는 없었지만 당신이 그녀의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식 후에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당신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저는 당신의 기억 속에 슬픔이 아닌 아름다운 하루로 남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어요. 당신의 심장 상태가 그렇게 나빴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제 계획이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단지 당신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지영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 빛을 가져다 주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준석 씨.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은 제게 평생의 행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부디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내, 선아경,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다. 선아경의 비극적인 사랑과 희생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나경의 마지막 소원이 적혀 있었다. 제발 저를 노숙자로 묻지 말아주세요. 그의 곁에 묻어주세요. 하루지만 그가 제 집이었으니까요. 정미숙은 노트를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선아경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무덤에 꽃을 놓았다. 부산의 하늘은 일주일째 울고 있었다. 마치 유준석과 선아경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듯했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모두가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유 선생님이 현혹된 거야. 노숙자 여자가 그를 독살했어. 정신적 충격으로 둘 다 자살한 거지.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오직 수간호사 정미숙만이 나경의 노트를 읽었고 그녀는 그 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병원 행정부는 이 사건이 병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유준석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르되 선아경은 정부 지원을 받아 무연고자 묘지에 묻기를 원했다. 그럴 수 없어요. 정미숙이 병원장에게 맞섰다. 그들은 부부였어요. 함께 묻혀야 해요.
정 선생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이 사건은 이미 충분히 스캔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병원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해요. 이미지요? 정미숙이 분노하며 말했다.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의 존엄성은 어떻게 됩니까? 논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갑자기 한 젊은 간호사가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큰일 났어요. 언론사들이 병원 앞에 모여 있어요. 모두 유 선생님과 선하경 씨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해요. 소식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부산의 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불치병 노숙자와 결혼한 의사, 신혼여행 중 함께 사망.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의사와 노숙자의 30분 결혼. 사랑이 죽음을 부른 비극적인 결혼.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SNS에서는 유준석 선하경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병원 앞에는 꽃과 편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병원 행정부는 결국 굴복했다. 그들은 두 사람을 함께 매장하기로 결정했다. 장례식 당일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부산 영락공원의 작은 묘지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병원 직원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일반 시민들까지. 정미숙은 나경의 노트를 가슴에 품고 서 있었다. 그녀는 나경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두 개의 관이 나란히 놓였고 그 위에는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결혼식 날 간호사 박소라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목사가 기도를 시작했다. 우리는 오늘 특별한 두 영혼을 보내드립니다. 짧지만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유준석과 선하경을. 빗속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 기이하고 슬픈 이야기의 끝을 지켜보았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애도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다. 하지만 정미숙은 남아있었다. 그녀는 빗속에서 두 개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경씨,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드렸어요. 이제 그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그녀는 나경의 노트에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뜯어 방수 봉투에 넣어 묘비 앞에 놓았다. 그것은 나경이 쓴 마지막 편지였다. 사랑하는 준석에게, 만약 우리가 다른 생에서 만나게 된다면 부디 더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영원히 기다릴게요. 당신의 아내 나경. 정미숙이 떠난 후에도 비는 계속 내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묘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병원의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 나경이 병원 주변에서 만났던 노숙자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를 표했다. 꽃을 놓거나 편지를 남기거나 단순히 묵념을 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메모를 남겼다. 나경씨, 당신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암병동 환자 김미애 준석 선생님,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했길 바랍니다. 동료 의사 박지훈 두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이름 없는 방문자. 가장 놀라운 것은 선하경의 무덤에 놓인 편지들이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그녀에게 자신들의 고통, 상실, 희망에 대해 털어놓았다. 마치 그녀가 살아있을 때처럼 사람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묘지 관리인 김영수 65세는 이 현상에 놀랐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다. 이상해요,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매일 와요. 특히 비 오는 날에. 마치 비가 그들의 눈물을 가려주는 것처럼요. 며칠 후 한 뉴스 기자가 이 현상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묘지를 찾았다. 그는 김영수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을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그녀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필요로 해요. 특히 힘든 시간에는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죽었어요. 김영수는 선하경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 위에 새겨진 이름 유선하경, 사랑받은 아내.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것은 아니죠. 그의 말에 기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희망, 선택,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유준석과 선하경의 묘 위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그 위에는 단순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하경의 무덤에는 누군가가 꽃을 놓았다. 혼자였던 여자가 마침내 기억되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남겼다. 부산의 비는 결국 그쳤다. 오랜 비 끝에 따스한 햇살이 도시를 비추었다. 유준석과 선하경의 사망 소식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었다. 장례식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간호사 정미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간단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유준석 선생님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물건입니다. 시설관리팀. 정미숙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유준석의 의사가운, 청진기, 그리고 결혼식 날 입었던 정장 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준석이 살아남을 경우에만 열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선하경의 필체였다. 정미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준석에게 전달되지 못한 나경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야 할지 망설였다. 그것은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내용일 테니까. 하지만 나경이 남긴 노트의 내용을 본 후 정미숙은 이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정미숙은 종이를 펼쳤다. 사랑하는 준석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떠났지만 당신은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제 계획대로 된 거죠. 기뻐요.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어요. 동래구 온천동 457번지 행복 스토리지 3층 229호 보관함이에요. 첨부한 열쇠로 열 수 있어요. 그곳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 수집한 것들이 있어요.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한 것들이에요. 부디 행복하게 살아요, 준석 씨. 당신은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웃을 차례예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나경 드림. 정미숙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열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온천동의 행복 스토리지를 찾았다. 3층 229호 보관함은 구석에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넣고 돌렸다. 보관함 안에는 중간 크기의 상자가 있었다. 정미숙은 그것을 꺼내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노트북이었다. 전원을 켜자 바탕화면에는 준석에게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정미숙은 이어폰을 꽂고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선하경이 나타났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고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이 영상은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전에 녹화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준석 씨. 화면 속 나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당신은 살아남았고 저는 이제 없겠죠.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신은 놀라운 의사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당신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노트북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 폴더에는 당신이 언젠가 이루고 싶다고 말했던 꿈들의 목록이 있어요. 여행하고 싶은 장소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제가 당신과의 대화에서 모두 기록해 두었어요. 기억. 폴더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사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소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폴더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 쓴 편지들이 있어요. 365개의 편지예요. 매일 하나씩 읽어주세요. 1년 동안 제가 매일 당신과 함께 할게요. 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석 씨, 당신은 저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저에게 존엄성을 주었어요. 저는 당신에게 미래를 돌려주고 싶어요. 그녀는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 그것들은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준석 씨. 삶은 계속됩니다. 영상이 끝났다. 정미숙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상자 안의 다른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비행기 티켓이 있었다.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작은 해변 마을에 있는 의원 주소가 적힌 메모도 있었다. 당신이 언젠가 말했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작은 진료소를 열고 싶다고. 또한 상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당신의 첫 번째 아내 윤지영 씨의 반지예요. 병원에서 당신의 사물함을 정리할 때 발견했어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니 반드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상자 바닥에는 봉투가 있었다. 그 안에는 현금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제가 길에서 살면서 모은 전부예요. 많지 않지만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정미숙은 모든 것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모든 선물들은 이제 받을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선하경은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지만 유준석이 그녀와 함께 떠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살아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정미숙은 상자를 들고 일어났다. 그녀는 이 선물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일주일 후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유준석 선하경 장학금이 설립되었다. 이 장학금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노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었다. 나경이 모은 돈은 이 장학금의 첫 번째 기부금이 되었다. 제주도의 작은 해변 마을에는 나경 클리닉이 문을 열었다. 정미숙과 몇몇 의사들이 자원하여 주말마다 그곳에서 무료 진료를 제공했다. 클리닉의 창문에서는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선하경이 준비한 365개의 편지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내일을 위한 편지, 노숙자가 된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1년 후 정미숙은 유준석과 선하경의 묘지를 찾았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다. 나경 씨,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남겼어요. 그녀는 묘비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놓았다. 나경의 편지들이 담긴 책이었다. 표지에는 나경의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바다를 볼 때마다 미소 지어주세요. 저는 그곳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어딘가에서 햇빛이 구름을 뚫고 비쳤다. 마치 누군가가 미소를 짓는 것처럼. 어쩌면 그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길게 이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단 한순간의 진심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순간에도 두 마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당신도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기억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속에 남은 질문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감동은 이제 시작입니다.